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어둑한 병실,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사이로 정순의 손이 침대 난간 틈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건 작게 접힌 종이 한 장. 펼치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떨리는 글씨,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삐뚤어진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바로 그때 머리만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산소 포화도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죠. 고개를 돌리니 링거 연결 부위에 누군가 손뗀 흔적이 보였습니다. 쪽지를 주머니에 넣으려는 찰나 병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죠. 복도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치더니 급히 사라졌습니다. 5년째 식물인간인 올케가 남긴 쪽지였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글을 쓴 걸까요? 그리고 누가, 왜 이 사람이 깨어나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의 전체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건 남편 3년 제삿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시가족과 모든 연락을 끊었죠. 전화번호도 바꾸고 명절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없는데 그 집안과 이어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시어머니한테서 걸려오던 잔소리 전화도 시동생이 보내던 명절 문자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혼자만의 일상을 만들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 3년 제삿날이었죠. 밥상 위에는 혼자 차린 밥 한 공기와 국 한 그릇, 남편 영정 사진 앞에 놓인 소주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이상하게 그날따라 현관 센서 등이 혼자 켜졌다 꺼지길 반복했어요.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요. 정수는 신경 쓰지 않으려 애쓰며 남편 사진을 바라보고 술을 따랐습니다. 여보, 나 혼자서는 잘 못하겠어. 세 잔째를 기울이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바닥으로 쓰러질 뻔한 몸을 간신히 벽을 짚어버텼죠.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누군가를 불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처를 열어봐도 이 시각에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름은 수십 개였지만 정순이 쓰러졌다고 달려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 사실이 술보다 더 쓰리게 목을 태웠습니다. 겨우 몸을 추슬러 소파에 앉았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보통이라면 끊었을 텐데 그날따라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모병원 중환자실입니다. 이정수님 되시죠? 네, 그런데요. 보호자로 등록되어 계신 이수진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연락드렸습니다. 수진. 올케 수진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5년 전쯤 교통사고를 당한 뒤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었죠. 수진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남편 장례 무렵이었습니다. 수진이요? 제가 왜 보호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 그쪽 집안과 연이 끊긴 사람인데요. 남편분 성함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사망 처리 후 배우자분께 넘어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호자분께 먼저 연락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요. 상태가 위중합니다. 오늘 안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보호자는 분명 시어머니일 겁니다. 그 사람이 전화를 안 받다니. 자기 이름이 걸린 곳에서 오는 전화는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안 받은 게 아니라 일부러 받지 않은 거였습니다. 손끝이 얼어붙고 심장이 무언가가 다시 시작된다는 듯 뛰었죠.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정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미 끊은 인연이었죠. 하지만 명절 부엌에서 함께 전을 부치던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서로 작은 눈빛을 주고받던 말없이도 마음이 통하던 사이였죠. 결국 정수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중환자실 안내를 받고 찾아간 병실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 부르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꽃 한 송이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도 카드 한 장도 없었죠. 창가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커튼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면회 기록부를 넘겨보니 지난 석 달간 방문 이름이 단 2번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간호조무사 서명이었어요. 가족이 아니라 직원만 드나든 방이었던 겁니다. 창백하게 누워있는 수진의 얼굴을 본 순간 정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죠. 뺨이 푹 꺼져 있었고 팔뚝은 아이 손목만큼 가늘어져 있었어요. 이불을 여미어 주다가 손끝이 수진의 팔에 닿았는데 놀라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한때 명절 부엌에서 웃으며 전을 부치던 사람이 이 모양으로 버려지듯 누워 있다니. 돌아서려는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침대 난간 틈에 뭔가 끼워져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펼치니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삐뚤어진 글씨가 적혀 있었죠.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정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를 붙잡았어요. 저 환자요, 의식이 돌아올 수도 있는 건가요? 보호자분이 재활 치료를 원하지 않으셔서요. 현재로서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진단입니다. 보호자가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정수는 다시 병실로 들어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형님이야.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굳게 감긴 눈 사이로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정수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죠. 쪽지를 들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쪽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놀라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표정이었죠. 쪽지를 낚아채더니 두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안 망신시킨 년이야. 그냥 그렇게 누워 있어야 해. 어머님, 수진이가 살려달라고 쓴 거예요. 의식이 있다는 뜻이라고요. 식물인간이 무슨 글을 써. 내가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눈이 매서워졌습니다. 죽어서 나가야 집안이 조용해져. 너도 괜히 나섰다가 다친 사람 한둘 아닌 거 알지? 똑똑히 기억해.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정수는 거울에 비친 뒤쪽을 보았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같은 칸에 서 있었어요. 병원 복도에서도 본 것 같은 얼굴이었죠. 그날 밤부터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올케가 살려달라는 쪽지를 쓴 건데 놀라는 게 아니라 화를 냈죠. 깨어나면 골치 아파진다는 말, 죽어서 나가야 조용해진다는 말.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틀을 고민한 끝에 정수는 결심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난 저녁, 병원 주차장 쪽 출입구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병실 커튼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죠.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리는 어둑한 병실에서 꼼짝 않고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밤 11시가 넘었을 때 구두 소리가 복도에서 울렸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시동생 태호가 들어왔어요. 불을 켜지도 않았습니다. 휴대폰 불빛만으로 링거 약물 주입구를 찾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익숙한 손놀림으로 교체했어요. 처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작업을 끝낸 태호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접니다. 네, 다 했습니다. 깨어나지만 않으면 문제 없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은 태호가 수진의 귀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대고 나지막하게 속삭였어요. 형수, 괜히 움직이면 더 힘들어져. 가만히 있어야 다 편해. 알지? 그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옷 안쪽에 감싼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손이 미친 듯이 떨렸지만 녹음 버튼은 이미 눌러져 있었죠. 태호가 나가고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10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커튼에서 나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수진아, 형님이야. 괜찮아. 형님이 여기 있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순의 손바닥 위에서 수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2번 움직였어요. 경련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대답이었죠.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수진은 깨어 있었던 겁니다. 수년을 깨어 있으면서도 눈을 뜨지 못했던 것이에요. 뜨는 순간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병실 안을 들여다보다 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시는 태호 혼자만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정수는 녹음 파일을 들고 박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약국 뒷방에서 녹음을 재생하자 박 선생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박 선생은 안경을 벗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물을 교체한다는 건 회복을 막겠다는 뜻이야. 일부러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라고. 박 선생은 의료계 지인을 통해 재활 전문의를 한 명 연결해 주었어요. 비공식으로 수진의 상태를 확인한 전문의의 소견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뇌파 반응이 뚜렷합니다. 재활 치료를 제대로 받았으면 벌써 의식을 되찾았을 겁니다. 이 환자는 방치된 거예요. 의료 기록을 뒤져보니 더 끔찍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과거에도 수진에게서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보호자 요청에 의한 치료 방향, 변경이라는 문구와 함께 재활 치료가 중단되어 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죠.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반응이 나올 때마다 치료를 멈춘 겁니다. 간호조무사 은희도 입을 열었어요. 시어머님이 직접 오셔서 재활치료 넣지 말라고 하셨어요. 반응이 조금이라도 나올 때마다 약을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보호자 지시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박 선생의 수소문으로 더 큰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수지는 사고를 당하기 전에 시어머니의 투자 사기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주변 지인과 친척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끌어모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파악했고 숫자의 밝은 성격답게 장부의 허점을 하나하나 집어냈다고 합니다. 법률 상담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핵심이야. 박 선생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이가 증거를 확보했다는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바로 다음 날 교통사고를 당했어. 사고 후에 휴대폰, 노트북 관련 서류가 전부 사라졌고 경찰 기록에는 개인 소지품 분실로만 처리되어 있더라고. 정순의 주먹이 하얗게 변할 때까지 쥐어졌어요. 정순아, 이건 사고가 아닐 수 있어. 정순은 법률 상담을 받고 보호자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서류가 접수된 당일 오후 시어머니 측에서 내용 증명이 날아왔어요. 재산을 노리고 의식불명 환자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교회 권사라는 이름값은 이런 순간에 무서운 힘을 발휘했죠. 시어머니가 교회 모임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하소연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며느리가 시가 재산을 탐낸다며 안쓰러운 표정으로 기도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정순이 돈에 눈이 멀었다는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어요. 며칠 뒤 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로비 구석에서 태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보면 평범한 인사를 나누는 것 같았지만 태호는 정순의 귀에 바짝 대고 속삭였습니다.
형수님, 형이 죽던 날 밤에 드셨던 그 배숙 기억하세요? 정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남편이 쓰러지기 전날 저녁, 시어머니가 직접 가져다 준 배숙이 떠올랐습니다. 몸에 좋다며 한 냄비를 끓여왔었죠. 남편이 대부분을 마시고 그날 저녁 쓰러졌어요. 병원에서는 과로에 의한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냉장고에 아직도 같은 게 남아있던데요. 아, 이제는 없으려나. 태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형수님이 얌전히 계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자꾸 이러시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미 한 번은 조용히 넘어갔잖아요. 정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건가. 3년 동안 매년 제사상을 차리며 울었던 그 죽음이 누군가가 만든 것이었다면 무릎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려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 출입이 막혔어요. 시어머니가 보호자 권한으로 면회 제한을 걸어버린 겁니다. 정수는 병원 정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수진이 혼자 그 병실에서 다시 어둠 속에 갇히게 된 거예요. 출입이 차단된 다음 날 새벽 은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약이 바뀌었어요. 이전이랑 완전히 다른 약입니다. 수진 씨 상태가 걱정돼요. 정순의 손이 얼어붙었어요. 수진에게 투여되는 약물이 변경된 겁니다. 깨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더 나쁜 것인지 알 수 없었죠. 법원 신문을 준비하려고 녹음 파일을 확인하려는데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침대 옆 탁자에 두고 잤는데 사라져 있었어요. 현관문 잠금 장치에 흠집이 나 있었죠. 누군가 밤사이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서랍은 전부 뒤져져 있었고 정리해 두었던 메모와 서류도 없어졌어요. 유일한 무기였던 녹음 파일이 사라진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교회와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정순이가 시가 재산을 노리고 식물인간 환자를 이용하고 있다. 그 집안 큰 며느리가 원래 돈에 눈이 먼 사람이야. 교회 권사라는 타이틀은 이런 순간에 절대적인 방패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 쌓아온 신뢰가 정순에게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죠. 오래 알던 이유까지 정순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슈퍼에서 마주친 옆집 아주머니가 눈을 피하며 돌아서는 걸 보는 순간 정순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증거도 없고 병원에도 못 들어가고 주변 사람까지 전부 등을 돌렸어요. 아파트 현관 앞에 주저앉은 정순의 손에는 깨진 화면에 빈 휴대폰 케이스만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초인종이 울렸지만 인터폰 화면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집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정수는 짐을 싸서 박 선생 집으로 갔습니다. 박 선생은 아무 말 없이 빈 방을 내주었어요. 현관문 잠금 장치를 꼼꼼히 확인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더니 나직하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다행히 녹음 파일, 내가 백업해뒀어. 정순이 만약을 대비해서 박 선생에게 파일을 미리 보내두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던 그 밤에 신락 같은 줄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법원 신문일이 왔습니다. 정수는 박 선생이 백업해둔 녹음 파일과 재활 전문의의 소견서, 은희의 증언 진술서를 제출했어요. 녹음 속에서 태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깨어나지만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조작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병원 보안 카메라 영상이 결정타였어요. 시어머니가 간호사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의료진에게 재활 치료를 중단하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법원은 임시보호자 권한을 정순에게 부여했습니다. 정순이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담당 의료진이 약물을 정상으로 되돌렸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날 입술이 떨렸어요. 그리고 나흘째 아침 수진이 눈을 떴습니다. 5년 만이었죠. 처음에는 빛에 적응하지 못해 눈을 연신 깜빡였어요. 천장만 보던 시야에 사람의 얼굴이 들어온 것이죠. 수진은 정순을 알아보았습니다. 마른 입술이 떨리며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형님. 정순은 수진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이 멈춘 뒤 수진이 가느다란 손으로 침대 아래를 가리켰어요. 정순이 무릎을 꿇고 침대 프레임 안쪽을 더듬자 테이프로 단단히 붙어 있던 작은 녹음기와 낡은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수진이 수년간 몰래 녹음한 기록이었어요. 시어머니와 태호가 병실에서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투자 사기 내역, 치료 방해 지시, 증거 인멸 논의, 그리고 정순의 심장을 관통하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큰아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었는데 잘 처리됐다. 남편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수진이 정순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살려고 버틴 거예요, 형님. 깨어나면 죽을 것 같아서 죽은 척했고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안 믿어줄 것 같아서 녹음했어요. 천장만 보이는 밤을 수년을 버텼어요. 몸은 못 움직여도 귀는 살아 있었거든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년의 어둠을 혼자 견딘 사람 앞에서 어떤 말도 가벼워질 것 같았어요. 수진의 녹음 파일이 수사기관에 넘겨졌습니다. 수년간의 기록은 시어머니와 태호의 범행을 빠짐없이 증명했어요. 투자 사기로 끌어모은 돈의 흐름, 치료방해 지시 내역, 수진의 사고 전후 통화 내용, 그리고 정순의 남편에 대한 발언까지 전부요. 시어머니는 사기와 상해 혐의로, 태호는 공범 및 협박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주변 지인과 친척들에게서 끌어모은 돈의 규모가 밝혀졌어요. 피해자가 수십 명이었죠. 교회 권사라는 이름 뒤에 숨어 신뢰를 무기로 삼았던 사기의 전모가 드러난 겁니다. 법정에서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소리쳤어요. 내가 이 집안을 먹여 살린 거야. 나 아니었으면 다 굶어 죽었어. 하지만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들의 시선 앞에서 그 말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도 시작되었어요. 배숙이라는 단어가 수사 기록에 올랐습니다. 3년 전 과로사로 처리된 진단서가 다시 열렸죠. 정수는 3년 동안 안고 살았던 죄책감의 무게를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남편을 살리지 못한 게 아니라 살릴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었으니까요. 수진의 재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숟가락 하나 잡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매번 떨어뜨렸죠. 하지만 수년을 눈도 뜨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버틴 사람이었습니다. 포기란 없었어요. 보조기구를 잡고 한 발을 내딛는 날 병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수진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형님, 이거 햇빛 맞죠? 따뜻하다. 5년 만에 제대로 느끼는 햇빛이었죠. 정순이 처음 발견했던 쪽지를 꺼냈습니다. 반쯤 바래진 종이 위에 삐뚤어진 글씨를 두 사람이 나란히 바라보았어요. 수진이 정순의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제가 살게요. 형님도 같이 살아요. 살려달라는 말이 살겠다는 말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만드는 게 아니라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이 만드는 것. 두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